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고로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던 남자친구와 이별했어요. 그것도 제 친구 때문에요. 제 친구에게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잘 안 믿는 편이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귀신이란 게 정말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능력은 바로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날 친구가 제 남자친구를 보지 않았더라면 제 앞날은 어떻게 변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무튼 친구 덕에 저를 속인 남자친구와 파혼했어요. 신비한 힘을 가진 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께 신기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갚아줬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우선 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친구를 예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선이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같은 반이었지만 서로 말을 잘 섞지 않을 만큼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예선이가 다른 친구들과의 교류를 꺼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와 어울리지 않고 혼자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왕따는 또 아니었어요. 더러 먼저 말을 걸며 다가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선이의 냉담한 반응에 그냥 우리가 싫은가 보다 싶어서 반 친구들도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몇몇 친구들은 그냥 이상하게 그 친구가 오싹한 만큼 소름 끼친다고 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예선이가 전부터 조금 유명하긴 했습니다. 아마 같은 학년인 친구들은 다들 예선이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였어요. 조금의 교류도 없었으니까 베일에 감춰진 예선이를 많이들 궁금해하고 관심 가졌습니다. 예선이는 정말 흰 피부를 가진 아이였어요. 검은색 긴 생머리에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 가끔 눈이 마주치면 이상하게 소름 끼치는 아이.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쉬는 시간마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던 아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름 끼쳐 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지 않은 소문들도 무성해졌죠. 저 역시 친구들한테 들은 건데 사실은 예선이가 귀신을 본다더라. 허공을 보며 혼잣말하는 걸 본 적이 있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예선이가 귀신을 보는 걸까 싶었지만 이때만 해도 저는 에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라는 주의였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면 잘 안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선이에 대한 소문은 그저 헛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크게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는 아이한테 먼저 다가가는 것 또한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저 역시 예선이와 거리를 두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열린 문틈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잃어버리고 말았죠. 울고 불고 미친 듯이 동네를 돌며 애타게 고양이를 찾던 중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저기, 이거 너희 집 고양이 맞지? 저를 불러 세운 건 다름 아닌 예선이었습니다. 품에 저희 집 고양이를 아는 채 쓰다듬고 있더군요. 저는 우리 집 고양이 맞다며 얼른 고양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예선이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더니 없어진 고양이 찾느라 놀랐겠다며 제 걱정을 해주더군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요. 하도 다가오는 친구들을 다 밀어내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생긴 것만큼이나 마음도 차가운 아이일 거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거기다 처음으로 고양이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에 정말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 뒤에는 산책로처럼 되어 있는 작은 산이 있는데 저녁에는 외져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예선이는 홀로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종종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선이 덕에 고양이를 찾을 수 있었고 거기다 우리 집 고양이 주려고 참치캔도 사서 먹인 마음이 정말 고마워서 그냥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예선이와 친해질 계기가 생겼던 거죠. 몰랐는데 예선이는 웃음도 많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동안 왜 이런 모습을 숨기고 살았나 싶을 만큼 정말 좋은 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 몇 번 주고받으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선이는 음침하고 소름 끼치는 아이였지만 제가 느낀 예선이는 정말 따뜻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괜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며 놀다 보니 우리는 몰라보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선이는 정말 여느 여고생들과 다를 게 없는 아이였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우린 연락처를 주고받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같이 놀러도 다니고 서로의 집도 오가며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예선이랑 단짝이 되고 나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왜 다가오는 친구들을 밀어냈는지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뭔가 실례인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잘 놀면서 왜 항상 혼자 있었냐고 했더니 예선이는 주저하다가 엄청난 비밀을 말해줬습니다. 너 내 소문 들어본 적 있지? 소문? 아, 귀신 본다는 거? 그거 그냥 헛소문이잖아. 헛소문 아니야. 나 사실 귀신 보는 거 맞아. 예선이네 조상 중에 신을 보시던 분이 계셨대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막 말도 걸고 그랬다더군요. 한참 민감한 청소년기 시절 남들과 다른 자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다 조상이 모시던 신을 본인이 모셔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고 했습니다. 몸 이것저것 원인 모를 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학교도 자주 결석했대요. 안 그래도 낯가림이 심한데 이런 이유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기회가 없을 뿐더러 친구와 귀신을 보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답니다. 처음에야 호기심에 관심 가질 수 있지만 나중에는 소름 끼친다면서 서서히 멀어지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혼자가 편하다 생각하고 친구들과의 교류를 딱 끊었던 거죠. 그러다 저를 만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거리낌 없이 본인 집에 초대한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예선이는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저와도 멀어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 없을 테니 염려 말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귀신 그게 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예선이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예선이는 무척이나 밝고 착한 친구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귀신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후로도 저는 예선이와 변함없는 친구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아는 예선이는 무척이나 밝고 착한 친구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귀신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후로도
저는 예선이와 변함없는 친구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한 번은 궁금해서 제 주변에 귀신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니, 이제는 볼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신을 모시고 싶지 않아서 굿을 여러 번 했다고 했어요. 그 덕에 더 이상 귀신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다행히 평범한 여고생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비록 굿으로 겨우 그 힘을 눌러놓은 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저는 잘 됐다며 축하해줬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걸 바라던 아이였거든요. 어쨌거나 우린 단짝처럼 지내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로 다른 지역의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이 워낙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연락도 자주 주고받고 1년에 한두 번은 꼭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예선이는 돌연 유학을 떠났습니다. 더 배우고 싶은 게 생겼다면서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제대로 인사를 못 나눈 게 서운했지만 친구가 원하는 일이니 잘하고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혜야, 나랑 결혼해 줄래? 오빠, 나 이제 지혜랑 함께 잠들고 지혜 옆에서 눈 뜨고 싶어. 우리 결혼하자.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인데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마음이 잘 맞아서 호감을 갖고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애 3년차가 되었을 때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서로 너무 잘 맞아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중이었어요. 안 그래도 슬슬 결혼 정년기라 남자친구와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 생각하던 중 깜짝 프로포즈를 받으니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프로포즈를 승낙했고 우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랑 형이랑 셋이 함께 지냈다고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잘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해서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친근하게 말도 걸며 다가갔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뭐랄까? 저를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다지 저를 반기는 기분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냥 기분 탓인가? 남자친구 말로는 낯가림이 심하시다고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과일 먹으며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방문이 열리며 7, 8살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저는 누구냐고 물었고 남자치고는 조카라고 했습니다. 아, 우리 형 아들이야. 인사해야지. 삼촌이랑 결혼할 뿐이야. 안녕. 나는 삼촌이랑 결혼할 사람이고 이제 작은엄마가 될 거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보자. 저는 아이에게 환히 웃어주며 악수하고 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뾰루통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작은엄마 싫다면서 소리를 꽥 질렀고 제게 우리 아빠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어리둥절하며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아이는 저를 째려보다가 다시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비 시모는 별 말 없이 그냥 과일만 먹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아이가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그래서 저는 방에 조카만 있는 거냐고 형님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 먹었으면 이만 일어나자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만 알지 못하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그렇게 저는 예비 시모에게 인사드린 뒤 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내가 뭐 실수했냐고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거기다 아이가 제게
우리 아빠야라고 말한 것도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망설이다가 자기 형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우리 형 3년 전에 죽었어. 형이랑 형수 교통사고로 한나란시에 같이 죽었거든. 그래서 엄마랑 내가 조카 키우고 있는 거야. 뭐? 세상에, 그랬구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뭐, 좋은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기회에 봐서 차차 말하려고 했지. 아무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 말할 타이밍을 자꾸만 미뤘던 것 같아. 조카도 형이랑 형수 그렇게 되고 충격이 큰지 그때부터 나를 아빠라 생각하고 따르네. 결혼하면 나까지 잃게 될까봐 어린 마음에 불안해서 그랬나 봐.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남자아이가 왜 저를 그토록 경계했는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부모님이 잃고 삼촌을 아빠처럼 생각하며 지냈는데 제가 빼앗아가는 것 같아 얼마나 싫었겠어요. 또다시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괜히 어린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남자친구네 가족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어쩐지 집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픔이 계속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랬구나 이해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천천히 형님의 아들과 친해지려 노력했어요. 제가 삼촌을 뺏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며 긍정적인 느낌을 심어주고자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더군요. 한 번은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한다고 하길래 남자친구랑 같이 보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카가 친구들에게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소개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가 있기를 바랬구나 생각하니 괜히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우리 아들이라면서 장단을 맞춰줬죠. 그리고 그날 밤 남자친구는 제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조카와 함께 사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말이야. 조카랑 같이 사는 건 어때? 같이. 응, 셋이 같이. 애는 점점 커가는데 엄마는 나이도 있으시고 몸이 잘 안 따라준다고 부쩍 힘들어하셔. 아직 애가 어리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아빠 엄마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 그때 유치원에서 친구들한테 엄마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안 잊히네. 물론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괜찮다면 나는 우리 셋이 같이 살고 싶어. 남자친구는 그 누구보다 조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부터 조카에게 아빠 역할을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결혼하면서 혼자 남겨줄 조카가 신경 쓰였나 봅니다. 괜히 상처라도 입히면 어쩌나 걱정되었나 봐요. 그래서 제게 조심스럽게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고 저는 당장 대답하는 건 어렵고 생각을 조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가 싫은 건 아니었어요. 저를 엄마라 부름에 따르는 게 귀엽기도 했고 마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아이를 위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이 살게 되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잖아요. 혹시라도 중간에 같이 살기 어려워져서 다시 시댁으로 보낸다면 또 그 아이가 받게 될 상처는 얼마나 클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우리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면 과연 그 아이가 질투하지 않을까? 아무리 신경 써서 잘 챙겨준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내 새끼를 더 챙기면 어쩌지 싶고 괜히 상처 주게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겠다 싶어서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외국에 나가 있는 예선이와 연락이 됐습니다. 예선이는 조만간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오면 한번 만나자고 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한국에 들어온다니 무척이나 기뻤어요. 사실 친구의 유학생활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해외를 돌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배우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얼굴 못 본 지 몇 년 됐는데 오랜만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결혼식에 오는 것도 힘들 뻔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결혼식 날 올 수 있으니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겸사겸사 친구에게 제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예선이는 제 남자친구를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정식으로 소개시켜주겠다고 했고 친구는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예선이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예선이는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고 몇 년간 제대로 나누지 못한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좋아하는 친구를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너무 설레고 기분 좋더라고요. 못 본 사이에 많이 예뻐졌다. 내 친구가 결혼한다니. 그러게. 너는 만나는 사람 없어? 아직 재훈이냐는 못 만났어. 근데 오늘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며 왜 혼자 왔어? 남자친구 회사에 일이 생겨서 조금 늦는데 일 끝나고 이쪽으로 올 거야? 예선이는 저의 결혼을 그 누구보다 축하해줬고 본인 일처럼 좋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으로만 보던 제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어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대화를 나눠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면서 무척이나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또 만나면 저를 잘 부탁한다고 말할 거라면서 제 남자친구는 언제 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핸드폰이 울리고 도착했다는 남자친구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내려가서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고 친구는 알겠다면서 서둘러 거울로 얼굴을 확인한 뒤 머리카락을 정돈했어요. 저는 막 주차를 마친 남자친구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제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소개했어요. 소개할게. 여기 내 남편이들 예비신랑. 여기는 내가 많이 이야기했던 내 친한 친구.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이네요. 유학 중이라 결혼식 때 못 뵐 줄 알았거든요. 남자친구는 웃으며 친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남자친구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남자친구의 옆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언제 오냐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린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선이의 이름을 부르자 화들짝 놀라며 남자친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친구의 시선은 계속해서 남자친구의 옆을 힐끔거리며 쳐다봤어요. 분명 남자친구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재밌다는 듯 웃으면서 즐거워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등장한 뒤로는 전혀 웃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비어있는 남자친구의 옆자리를 신경 쓰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에 간 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말을 걸어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하자 그냥 피곤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어디 아픈 건가 싶어 걱정했더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식사를 마무리하고 가는 순간까지도 굳은 얼굴로 남자친구를 대했어요. 나중에 헤어진 다음에 남자친구 역시 본인이 뭐 실수한 거 있냐,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면 둘러댔어요. 솔직히 저 역시 그런 친구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뒤 친구에게 잘 들어갔냐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점심까지 어떠한 답장도 없었어요. 이쯤 되니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럴 아이가 아닌데
왜 이러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신호음이 울리더니 친구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어디 아픈 데 있냐면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고 묻자 친구는 진지한 목소리로 갑자기 시간 되냐면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친구네 집 근처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 동네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물어봤더니 대뜸 남자친구와 꼭 결혼해야겠냐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말리더군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저는 너무나 놀랐고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옆에 어떤 여자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라니. 남자친구한테 귀신이 붙어 있단 소리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뭔가 느껴지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어. 젊은 여자였는데 네 남자친구 옆에 팔짱을 끼고 딱 붙어서는 계속해서 너를 째려보더라. 혹시 네 남자친구 사귀던 여자친구가 죽었다거나 뭐 그런 일 없었어? 괜찮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계속 찜찜해서 결혼하면 너한테 해를 입힐 것 같아. 아니,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는데 남자친구한테 여자 귀신이 붙어있다니 대체 어떻게... 아, 참, 너 귀신 안 보인다고 하지 않았어. 고등학교 때 친구는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에게 여러 차례 구슬받았고 그 뒤로는 더 이상 귀신이 안 보인다고 했어요. 분명 유학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귀신 보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고민 끝에 사실은 보인 지 한참 되었다면서 그간의 비밀을 털어놓더군요.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던 중 어느 순간부터 또다시 눈에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말도 걸고 심지어는 대화까지도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구슬받은 무당을 찾아가 봤지만 더는 피할 길이 없다고 했대요. 억지로 기운을 누리기는 했지만 신력이 워낙 센 탓에 막아둔 게 다시 뚫린 거라 그냥 팔자련히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고민 끝에 어렵게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왕 이 길로 들어선 거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대요. 나라마다 무당과 같은 직업이 있잖아요. 또 나라마다 행해지는 주술도 다양하고 퇴마에 관한 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해외 귀신에 관한 공부를 하러 떠난 거라고 하더군요. 친구는 일반 무당보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색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방울 흔들면서 작도 타는 거 말고 더 폼나는 게 좋다면서요. 아무튼 많은 걸 배우고 수련하면서 심력은 더 크게 성장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귀신이 심상찮은 기운을 풍기고 있다는 걸 느끼고 분명 제게 해를 끼칠 거라 생각됐대요. 한창 결혼 준비 중이고 몇 달 후면 식을 올리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 많이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괜히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맞을지 조심스러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떼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면서 신락이 성장했다니까 이까지 귀신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냐고 했어요. 친구는 가능하기는 한데 귀신이 품고 있는 한의 크기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귀신이 남자친구를 마치 남편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게 이상하다고 했어요. 분명 둘이 무슨 사이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꾸만 지나간 부부의 연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 없다고 말했어요. 제가 아는 남자친구는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모르니 제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슬며시 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사고나 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나 말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냐고 했습니다. 대충 얼버무리다가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말했어요. 사실은 내 친구가 신기가 있는데 자꾸만 남자친구 옆에 다른 여자가 보인다고 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펄쩍 뛰면서 여자는 무슨 여자냐고 그런 거 없다고 펄쩍 뛰었어요. 제가 아는 남자친구라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잘못 본 거 아니냐는 둥 별거 아닌 것처럼 넘겼을 텐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거 없냐고 물었더니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친구 정말 신기 있는 거 맞냐고. 어떻게 본인한테 여자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냐면서 어이없어 했습니다. 저는 우선 알겠다고 했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친구를 만나서 남자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고스란히 전해줬어요. 그리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혼자 막 중얼거리다가 대뜸 자식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믿고 안 믿고는 너희 둘 자유지만 내가 느끼기에 틀림없는 부부의 인연이었어. 거기다 둘 사이에 자식도 보였는데? 자식.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인사드린다고 집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뭐. 그 순간 제 뇌리에 남자친구의 조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를 향해 아빠라는 호칭을 쓴 게 생각나더라고요. 혹시 조카가 아닌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자친구가 제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가 없는 소리를 할 아이는 아니고 거기다 남자친구의 반응도 수상쩍고 여러모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에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친구는 우선 남자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대충 느끼기에 그 귀신이 한이 컸다고 했습니다. 분명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고도 남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난 뒤 그 귀신을 떼어낼지 말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저 역시 찜찜한 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 말대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남자친구와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간 남자친구 몰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시도한 결과 드디어 비밀번호를 풀게 되었고 서둘러 핸드폰을 뒤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대화를 하나 포착했습니다. 곧 있으면 남자친구가 올 것 같아서 서둘러 제 핸드폰으로 증거사진을 찍어놓고 다시 원위치 해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봤는데 너무도 이상한 대화였습니다. 대화를 나눈 사람은 예비 시모였는데 남자친구한테는 엄마잖아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문자로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남자친구 만나고 있니? 집에는 언제 들어와? 일찍 들어오면 같이 식사하게. 저녁 먹고 들어갈 거예요. 창훈이랑 먼저 드세요. 창훈이랑 같이 사는 거 이야기했지? 나랑 지내는 것보다 제 아빠랑 같이 사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도 같이 사는 방향으로 설득할 생각이에요. 오늘 늦게 들어가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장모님 먼저 주무세요. 아빠와 장모님이란 글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남자친구에게는 조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유치원에 제가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간 김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가겠다고 했더니 그러라면서 좋아하더군요. 같이 살 건지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제가 조카 보러 간다고 했더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줄 알고 좋았나 봐요. 어쨌거나 저는 조카를 만나서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몰래 머리카락을 몇 가닥 꼽았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 머리카락과 함께 친더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받아본 저는 허탈함에 웃음만 나왔습니다. 글쎄, 조카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아들이더군요. 그토록 아니기를 바랐는데 친구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아들은 조카인 척, 장모님은 본인의 엄마인 척 말이죠. 그토록 아니기를 바랐는데 친구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아들은 조카인 척, 장모님은 본인의 엄마인 척 말이죠. 전혀 몰랐던 남자친구의 두 얼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비참하고 괴로웠어요. 친구에게 네 말이 맞는다고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친구는 제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파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보면 알 거야. 열어봐.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변호사를 통해 혼인빙자 사기죄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감추었던 추악한 얼굴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한 남자친구는 이게 뭐냐면서 본인이 무슨 사기를 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남자친구와 장모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 사진을 보여줬어요. 또 친자검사 서류까지도요. 자, 이제 알겠지? 내가 왜 너를 고소하는지. 그동안 감쪽같이 속았더라.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너랑 결혼할 뻔했어. 네 친아들을 조카라고 생각하면서 키우면서 말이야.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야. 너한테 정말 형이 있기는 하니?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됐어. 네가 말 안 해도 대충 알아. 네 옆에 붙어있는 그 여자 귀신, 그 사람이 네 전 부인이잖아. 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집에 있는 아이고. 네가 말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친구 말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네 반응이 하도 이상해서 혹시나 싶어 확인해 본 건데 진짜더라. 네가 날 속여서 결혼하려고 했다는 건 안 순간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 줄 아니? 소름 끼치다 못해 치겠다요. 덕여 오기 전에 식장이랑 이것저것 예약한 거 다 취소했어. 위약금은 네가 물어.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 내게 친 사기까지 그 죗값을 달게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모든 걸 알게 되면 제가 떠날 것 같아서 무서웠대요. 사고로 전처 잃고 반 정신 놓고 살다가 정신 차리고 사람답게 살아보자 마음먹었을 때 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랑 연애하면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고 아이에게도 좋은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에 사실을 숨겼다고 했어요. 참이라고 애 딸린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냐면서 말이죠. 제게 다 털어놓았더라면 보나마나 당장 헤어지자고 했을 거라면서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한심한 소리를 하는 남자친구에게 그래도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다고 소리쳤어요. 처음부터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거짓 하나 없이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고 그게 나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또 사배라고 애 딸린 남자가 뭐 어떻냐고 했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지 몰라도 저는 그런 편견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혼남이든 애가 있든 결혼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차라리 사실대로 말해줬더라면 이렇게 상처받고 끝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나를 속이려던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경험이 있고 아이가 있는 것보다 날 속인 게 더 용서 못할 짓이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제 말이 다 맞다면서 본인이 말하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한심한 행동을 했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절대 속이는 일 없을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헤어지기에는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고 거기다 아들이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며 잘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차더군요. 그렇게 아들 생각하는 사람이면 애초에 이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알려줬습니다. 아들에게 또 한 번 엄마를 잃은 슬픔을 안겨준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남자친구 본인이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본인이 다 잘못했으니 앞으로 두고두고 갚으며 살겠다고, 그 누구보다 사랑해줄 자신이 있다면서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들 중 남자친구와 관련된 물건을 싹 다 버리고 눈앞에서 치워버렸어요. 물건들과 편지를 버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속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괘씸하지만 그동안 함께 온 시간들이 제게 너무 소중했거든요. 비록 나를 속인 사람이지만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끝나니까 지난 시간들이 허무하게만 느껴지더군요. 그간의 저를 다 잃은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에 엉엉 울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우리는 파혼했고 소송은 원만하게 합의하여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제게 저지른 잘못을 다 인정하고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관련된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니 정말 끝이구나 싶은 게 마음이 헛헛했어요. 그때 제 친구 예선이가 이런 말을 툭 던지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웃을 일 많을 거야. 저 사람은 네 인연이 아니니까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한 내년 가을? 그때까지만 기다려. 봄이 오면 너한테도 좋은 인연이 올 거야. 좋은 인연? 응, 진짜 네 딸을 만난 날인 느낌이 오네? 난 실력 좋은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나 믿고 기다려. 내년에 만나게 될 테니까. 친구는 내년에 좋은 네 인연이 나타날 거라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동안 자신을 살피고 돌보는데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 집 조상이 덕을 많이 쌓아서 지켜주고 계신다고 했고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친구 말을 믿습니다. 친구 덕에 남자친구의 비밀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고 제 진짜 인연을 기다려보려고요. 참, 남자친구 앞에 붙어있던 그 여자 귀신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친구 말이 결혼하는 게 아니면 크게 해댈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아들을 두고 떠난 것에 큰 한을 품었다고 했어요.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자친구 옆에 딱 붙어 살며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다만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분명 상대 여자에게 화를 입히고도 남을 거라고 했죠. 저는 그걸 남자친구에게 전하면서 원한다면 천도시켜줄 수 있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괜찮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죽어서도 본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옆에 붙어있는 줄 몰랐다면서 그냥 본인이 다 책임지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나마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이별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남자친구를 벌했고 나름대로 사이다 복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고 부질없더라고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괘씸해도 전 남자친구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게 말한 대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귀인과도 같은 제 친구와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며 좋은 인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